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소방관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안전과 인명 구조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소방관 처우, 특히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 등을 이유로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에 정부가 현재 지방직인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선종문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의 서울정보소통광장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투자나 출연기관 결제문서, 행정정보 등 시정문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서울시가 서울정보소통광장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89개 모든 위원회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요. 정보검색, 행정사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더욱 투명하게 서울시가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일부 결제문서 원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 도어스의 터치미 띄워드리면서 2017년 10월 3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소방관들이 업무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로 인해서 소송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제소 13건을 당했고요. 청구액은 22억 원이 넘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소방대원이 공무 중에 일으킨 재산상 피해 등이 중대과실이 아니면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소방 인력을 확충하고 국가직 전환 또 처우 개선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인 선종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종문입니다.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에도 소속돼 계시고 또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셔서 네. 아무래도 소방관들의 진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소방관들이 말하고 있는 자신들의 근무 환경 어떻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근무 환경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인적으로도 현재 인력이 좀 진짜 법정 정원보다 부족하고요. 물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지금 장비 부분이 많이 낙후돼 있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뭐 인적 근무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소방관 근무 형태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쉬지 않고 소방 활동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척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손이 부족하고 장비도 열악하고 근무 형태도 굉장히 소방관들에게 무리를 주는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네. 인력의 경우는 서울시는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은 조금 다른가 보군요. 이게 현재 지방 소방관 제도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풍족한 서울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은 이제 소방관분들이 여기 좀 충원이 많이 돼 있고 예. 그렇지 않은 지난번에 사고 났던 강원이라든지 또 이게 지방 중에서 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데서는 인력이나 장비가 현저히 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10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서울시 경우는 뭐 9명 이상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다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국가적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좀 일손이 부족하고 지원도 부족하다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하러 가는 소방관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네, 실제로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번에 한 몇 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인데, 바닷가에서 선박이 불이 타서 이제 출동을 밤늦게 출동을 한 소방관들에 대해서 이미 불에 탄 7척
뭐 2척 정도 반이 소지됐는데 그 이제 선주들이 소방관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빨리 왔으면은 좀 우리 손해가 덜했을 텐데 빨리 안 왔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불이 났으면은 이제 불을 낸 사람, 그죠, 방화범이라든지 불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죠. 어이없게도 지금 이제 소방관들이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뭐 30km 정도 거리 떨어져 있어서 당시 소방관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식으로 좀 서글픈 속담이 좀 생각나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소송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뭐 다행히 재판부에서도 현명하게 판단해서 여기 전부 다 패소 판결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소방관들께서는 따로 배상하지는 않긴 했습니다. 그 참 다행이네요. 이런 경우는 참 다행인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적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살리지 못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가다가 이제 그 피해자 사고를 당한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그러니까 무슨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화재 중에 뭐 질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방활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조구급 아니면은 화재 진압인데 방금 말씀드린 구조구급 활동 중에서 보다 보면은 이제 구급차가 출동하는 도중이라도 안에서 이제 긴급 의료 활동을 하는데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뼈 있지 않습니까? 가슴뼈에다가 흉부 압박을 주는데 그때 이제 뼈가 부러져서 사망했다는 등 아니면은 뭐 가는 동안에 실제로 출동이 늦어서 사망했다는 등 여러 가지 원인.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사망만 말씀하셨는데 흉부 쪽에 이제 상해를 입었다,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등 해가지고서 소송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비교적 적은 금액,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금액이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소방관들이 사비를 털어서 해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절차상에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돈 줘버리고 해결하는 이런 사례인가요? 그게 맞습니다. 소방관님들께서 24시간 정도 이제 근무하시고 이제 근무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당비 휴에서 24시간 당직 쓰고 기본이고 휴일이고 그러니까 24시간 근무 이틀 쉬고 24시간 이틀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관광이 있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경찰서 출석, 법원 출석, 소방서 이제 자체적으로 감사실 출석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그 한계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적은 돈이면 내가 차라리 안 가고 내 돈으로 내 사비를 털어서 그냥 내고 말겠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들어서 피한다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가장 지금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그러면은 소송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해집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러니까 보험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합니까? 네. 소송 구조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만약 피해자가 화재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사겠죠. 보험사로부터 돈을 다 받고 피해자가 직접 아니면은 보험사가 대신 그 이제 소방관 개인은 자력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시도에다가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만약에 소방관이 이제 돈을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손실보상금을 다 지급하고 나면은 시도에서는 소방관 개인이 만약에 경과실이면 현재도 면책은 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과실은 면책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한 과실인지 고의인지 여부를 살펴서 시도에서 다시 소방관 개인에게 구상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께서는 나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또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게요. 네. 그러면 뭐 소방청이라든지 시도에서 이 소방관들의 그런 뭐 소송 비용이라든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보호 장치가 있나요? 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뭐 지금 현재 뭐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 좀 많이 들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라에서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바는 특별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 개인이 직접 소송이 피고가 된다든지 하면은 본인 비용으로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당하게 되면 형사 변호사도 따로
선임해야 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받으면 다시 또 그것도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비용이 2조가 나가겠죠. 참 그거 소송당해서 법원 들락날락거리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 소방관들. 검사님 얼굴 보고 판사님 얼굴 보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업무하랴 그거 소송 관련해서 처리하랴 골치 아플 텐데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소방관들을 보호해주는 면책 법안 같은 건 없나요? 지금 현재 면책 법안이라는 게 소방활동은 두 가지. 첫째는 화재 진압이 있고 둘째는 구조 구급이 있는데 구조 구급에 대해서는 약간 있습니다. 즉 뭐 과실치사상 해가지고서 형사적으로 면책하는 건 있고요. 근데 화재 진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재 진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또 화재 진압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구조 구급과 화재 진압을 구분했을 때 화재 진압에는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형사상 민사상 면책이라는 게 일반적인 법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에 대해서 입법안이 윤관석 의원님 안으로 현재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발의됐고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작년 9월쯤에 윤관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1년 넘었군요. 현재 여전히 행안위에서 국회 행안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근데 지원 상황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아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공무원을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019년 내후년부터 지방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4만 4천 명 정도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 소방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제 국가직 전환 자체가 하나의 명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돌 빼서 윗돌 고인다든지 돌려막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왜냐면은 국가직을 전환하면서 이게 하향 평준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서울시라든지 이제 현재 그 예산이 풍부한 지자체 수준으로 다른 데를 올리는 게 맞는 것이지 만약 국가직 전환한다고 하면서 다른 데 딱 중간 정도로 가자든지 아니면 80% 정도로 주인이 스스로 맞추자 이러면서 다른 데까지 예산이 오히려 분산된다든지 그런 방안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현재 최상의 수준을 맡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맞춰서 다른 지역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소방 인력 같은 경우를 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왜냐하면 소방 공무원을 더 늘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 뭐 처우 개선이라든지 법률적인 부분 국가가 대리해 주는 부분 같은 이런 것들은 소방관들의 처우가 나아질까요? 현재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법률상 대리 관련돼서는 저희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한변호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400분 정도가 소방관 법률 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사례도 지금 수집하고 있고 그분들의 만약에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적극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가직 전환하면서 재정 지원은 국가가 어느 정도 해주는데 인사권하고 지휘 통솔권은 지금 그대로 시도지사가 갖게 될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치경찰제라든지 해가지고서 지방 분권화 시대의 그 흐름에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와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라든지 그 공통된 장비, 인력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으로 한번 크게 큰 틀에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도지사가 뭐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또 반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됐고 소방관들은 어떤 뭐 따로 준비할 게 있나요? 국가직 전환 대비해서? 지금 현재 국가직을 하면은 이제 우리 소방방재청 자체적으로 지금 있는 그 고위직 분들만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지방직이긴 한데 전에 그 이분들이 지방직 전환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실은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해서 이분들의 근무 환경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현재 이제 국가직을 한다는 거는 이제 소방청 자체적으로 해가지고서 큰 틀에서 그 인력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한다는 것이지 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드린 게 약간 냉소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뭐 현장에서 그 현업을 뛰고 있는 소방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향 평준화 그 부분쯤이 좀 우려된다는 부분.
강조해서 듣게 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인 선종문 변호사와 이야기해봤습니다. 에이브릴 라빈의 When You're Gone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 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경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등산객은 화장실 아무 데서 쓰레기 안 갖고 가고 그냥 버리고 가고 남의 동네 와가지고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버스가 항상 거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제일 불편하죠. 또 등산객들이면 뭐 보통 이제 배나 하나씩 메고 장비를 넣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지나가고 하면서 가끔 찔리거나 그럴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는 데가 좀 그 역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버스 타고 가는데 이제 술 냄새에 풀풀 낮부터 풍기면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공부하러 학교 갔다 오는데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산에 보이는 쓰레기 같은 거는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쓰레기를 좀 들고 내려와서 좀 할당된 곳에다가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정 같은 곳에 쓰레기를 투기를 하세요. 그 화장실을 사용을 하시는데 지저분하게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눈치를 주거나 하는데요.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막 함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뭐 함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거나 하면 뭐 싸움이 발생하거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뭐 산책로도 많이 다니고 성곽길도 많이 다니고 근데 정말 울긋불긋한 그런 단풍을 즐기러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꼭 오셔가지고 막걸리? 소주 막 이런 거 그렇게 하다고 술이 약간씩 취하니까 소리도 지르고 왜냐면 또 잘못하면 위험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태위태하고 또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가 또 싸움 날까봐 그러니까 눈살만 찌푸리고 좋은 기분 다 망치고 오는 경우도 요즘 꽤 보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산으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등산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등산 많이들 좋아하시죠? 가을만큼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 없다 보니까 요즘 등산객들에게는 최고의 때입니다. 근데 등산하면서 지킬 것들이 좀 있죠. 뭐 별거 없고요. 방금 우리 시민분들이 다 말씀해 주신 그것들입니다. 그것만 어느 정도 배려를 한다면은 서로 다 즐겁게 등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경기도로 떠나보는데요. 북부 소방재난본부 대응구조과의 이상배 구조구급팀장과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가을 산행을 많이들 떠나시다 보니까 그만큼 또 산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많을 것 같아요. 가을 산행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 몇 가지 있다면요? 예,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지기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내려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 하루 산행은 8시간 정도를 하여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장비는 몸에 잘 맞는 것으로 배낭 무게는 가급적 30kg 이하로 하고 가는 길도 지도를 보고 판단하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되돌아오는 것이 맞는 행동입니다. 산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 같은데요. 특히 네. 가을에 산행을 하면서 특히 조심할 사항이 있나요? 예, 음주 산행 및 단독 산행 시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절대 위험합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폭우 시 등산을 중단하고 되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초원증 및 계곡물 범람으로 위험사항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낙석을 조심하고
비탈길을 지날 때 나무가지를 잡지 말고 비나 이슬에 젖은 낙엽을 밟아 미끄러지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뭐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정상에 올라서 꼭 이렇게 술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조심하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려가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 점 꼭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가을철 산행을 할 때 챙겨가야 될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제대로 갖춰 입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중 등산화가 필수입니다. 산행은 발로 시작해서 발로 끝나는 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발을 잘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단풍놀이라 해서 이쁜 구두 신으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미끄럼 방지와 발을 보호해주는 등산화를 신는 것이 넘어짐이나 발목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요. 보온을 위해 여벌옷과 모자를 반드시 챙겨가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등산 스틱인데요. 등산 스틱은 가위에는 부담을 팔로 분산시켜 힘을 전신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체력 소모와 무릎 관절도 보호해주고 등산 시 신체 균형을 잡아줘요. 특히 산행 시 다리에 부상을 당했을 때 간이 목발로 만들어 활용도 가능하니 일석이조입니다. 다른 거는 챙기지 못해도 등산화 그리고 여벌옷, 등산 스틱 정도는 챙기는 게 좋겠군요. 그러면 산행을 할 때 좀 피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음주 산행입니다. 산행 중 음주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피로도를 증가시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을 정취를 느끼며 한잔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지만 산행 이후 드시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예, 만약에 피치 못할 사고를 당하거나 조난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가장 먼저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있는 GPS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 수 없다면 주변에 산악 안내 표지판이나 송전탑 또는 기지국 전신주 등을 찾아서 위치를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유도와 경도 또는 세부 위치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요청을 할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쌀쌀해지는 환절기에는 산행할 때 늘 가던 길이라도 항상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배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 대응구조과의 구조구급팀장이었습니다. 빅 룽가의 스웨이 듣고 인천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해마다 늘어나기만 했던 인천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해서는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먼저 청취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인천시 인구가 300만을 넘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건 주민등록 인구의 등록 외국인 숫자를 포함한 겁니다. 인천시의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300만 명을 조금 밑도는 294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인천의 주민등록 인구는 매달 증가해 왔는데요. 그런데 인천시의 지난 9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전달에 비해 700명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인천시의 월별 주민등록 인구가 전달에 비해 줄어든 건 시가 관련 자료를 뽑은 최근 60개월간 없던 일입니다. 어허. 인천시도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인천시는 이번 주민등록 인구 감소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인구 감소의 신호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 어딘지부터 살펴보는 게 시작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 최대 자치구인 부평구의 인구가 1000여 명이 줄었고 계양구와 연수구, 동구와 남구 등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가 전달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반면 남동구와 중구, 서구와 강화군, 옹진군 등의 인구는 늘어났는데요. 인구가 줄어든 기초단체와 늘어난 기초단체가 각각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부터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인천시 유입인구 규모에 변화를 줬는지도 살펴볼 지점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인 지난 8월과 9월 인천은 2개월 연속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소폭 많았습니다. 다음 달 집계돼 발표되는 10월 말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인천 인구 감소 현상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 축구부가 16년 만에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는 소식이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대는 지난주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축구 남자대학부 결승에서 숭실대를 2대1로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천대는 후반 중반 선수 한 명이 파울로 퇴장을 당해 남은 시간을 10명이 싸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점을 실점하기도 했지만 앞서 득점한 2골을 잘 지켜냈습니다. 인천대가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특별합니다. 인천대는 1985년 첫 우승 후에 16년 만인 2001년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데 다시 16년 만인 올해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16년 주기로 우승했다는 진기록이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진기록인지 이게 징크스인지 이걸 뭐 다음 또 16년인 다음이 2033년이니까 그 전에 우승을 할지 지켜봐야겠군요. 인천시의 이번 전국체전 결과는 어땠습니까? 인천시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9개, 은메달 65개, 동메달 94개를 수확하면서 종합점수 37,083점을 얻어서 목표로 했던 종합 7위와 6개 광역시 중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에서 부산 등과 대회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였는데요. 핸드볼과 축구, 수영과 복싱 등 종목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천시청 소속의 박태환 선수는 수영에서 5관왕을 차지하면서 통산 5번째 대회 MVP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박태환 선수는 뭐 은퇴할 때까지 전국체전 나가고 싶다고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인천시가 정부 공모 사업을 추진할 첫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경인고속도로 인천교 주변 지역과 부평구 굴포천 도시재생 사업구역, 동구 화수마을 일대 등 3곳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 3차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가 결정되는데요.
전국적으로 25곳이 선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면 사업별로 적게는 50억 원에서 많게는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는 이번 공모 사업에서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라며 인천시가 신청한 3개 사업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 발표는 다음 달 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인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댄 포겔버그의 롱거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많이 쌀쌀했습니다. 내일까지는 계속 이른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onger than there have been fishes in the ocean.